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처리되면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자, 이 내용 포함해서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 사고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곽상도 의원 사퇴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가결되면 이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검찰 취재기자 연결을 해봤습니다만은 곧 불러서 조사할 분위기예요. 사실 이 부분하고는 좀 결이 저는 다르다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곽상도 의원은 먼저 탈당을 하고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국회의원 지금은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검찰에서 곽상도 의원을 불렀을 때 안 나간다라고 했다면 소환에 불응하니까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이 체포영장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곽상도 의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건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야당의 대선과 관련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들도 직접 가서 출석에 임했고 곽상도 의원도 아마 부르면 소환에 응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취재 기자도 마지막에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진도, 수사의 정도를 보고 곽상도 의원을 부르려고 했는 거지. 예. 불렀는데 곽상도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들에 대해서 2차례 소환을 했고 지금 조금 이따 저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다른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혐의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부르는 네. 거는 초읽기는 맞는데 그 불러서 이제 어떠한 뇌물로 과연 기소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죄명으로 기소할 건지는 계속해서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아들 2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소환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결국에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는 곽 의원의 대가성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곽 의원을 이렇게 저희가 들어봤는 죄명은 뇌물죄인 예. 거예요.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무관계에 의한 대가관계가 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장동 특혜와 관련돼서 곽상도 의원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첫 번째는 이렇게 문화관광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좀 있었고 우리가 뇌물죄를 적용할 때 어떠한 뇌물죄를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는데 결국 2015년, 2013년 정도에 곽상도 의원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신분이라는 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네. 사람이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을 이용해서 대가관계를 만들어낸다? 그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예. 논의였어요. 그래서 저희들 법조계 쪽에서도 이거 대가관계 입증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사기관이 얼마만큼 치밀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관계는 드러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그 검찰 내부의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면 네. 제일 처음에 김만배 영장을 청구할 때는 뇌물죄가 들어갔었어요. 곽상도 의원의 뇌물이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김만배 두 예. 번째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부분이 확 빠졌거든요. 예.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예. 처음에 영장은 너무 무거웠어요. 원래 영장이라는 건 딱 이렇게 범죄 소명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의 영장을 딱 청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영장 굉장히 넓은 영장이라 예. 가지고 이게 기각을 당하다 보니 영장을 좀 가볍게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 이래서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가자 해서 예. 저는 뇌물죄를 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취재를 했는 언론과 이제 제가 주변에 한번 다른 분이 좀 여쭈어봤을 때에는 남욱도 있고 정영학 회계사도 있잖아요. 이들이 검찰 내부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되는데 곽상도 의원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는 증언이 이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곽상도 입장과 하나은행 입장은 정반대인데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뇌물이었는데 죄명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네. 이게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알선 수재로 바꾸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공무원의 신분이 필요 없습니다. 예. 일반 사람이 금융기관의 어떤 문제에서 알선을 하게 되면 네. 처벌하는 범죄인데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신분은 맞잖아요. 일반인의 신분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뭔가에 알선을 해서 원래 SPC라 그래가지고 성남의 뜰이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 컨소시엄에 하나은행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거든요. 예. 곧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은행을 안 빠져나가도록 했는 알선을 했다.
라고 해서 알선 수재, 특정 범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알선 수재로 가서 옛날에 뇌물죄는 사실상 좀 불기소하는 가닥으로 네. 가고 새로운 혐의인 알선 수재로 아마 곽상도 의원을 불러서 수사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은 하지만 이 역시 안에 있는 검찰이 좀 들여다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으로 갈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곽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지금 하나은행과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인 신분으로서도 적용 가능한 혐의를 이제 적용해서 예, 수사를 하고 특정 있다. 경제 범죄에서는 가능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가 배임 혐의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로비 의혹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갈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수사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왜 신고를 한 겁니까? 이 사건 보면서 되게 불편했던데 예. A라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 학생들이 와서 그 놀이터에서 놀았는 거예요. 네. 제가 다닐 때 어릴 때 놀이터는 다 같은 놀이터지 특정 아파트의 놀이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아파트를 보면 특정 아파트의 놀이터 시설이 거의 놀이장 시설하고 유사해요. 뭐 이렇게 워터파크도 만들어 놓고 굉장히 그 단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편의를 올려주기 위해서 놀이터를 만들고 시설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는데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들이 와서 그 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을 이제 이용하다 보니 다소간에 이제 놀이터 시설도 좀 이렇게 약간 손괴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예.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고 놀다 네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우리 아이들이 놀아야 하는 장소인데 예. 우리 아파트 사는 우리 아이가 놀아야 되는 장소인데 다른 장소에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다른 아이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와서 이러한 어떤 그 놀이시설에 이제 놀고 있다라고 아이들을 붙잡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놀이터가 사유재산인데 여기에 왔으니까 너희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올 때까지 애들을 이렇게 좀 흔히 말해서 감금 비슷하게 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 아파트 놀이터에 갔는 게 무슨 잘못이고 가서 잠시 놀았다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감금 형태로 아이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신고가 들어가는 사건이죠. 예. 그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가 관리실에 데리고 30분 동안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 이 관건이라고 하는 게 CCTV가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흔히 말해 촉법 소년도 아니고 만약에 뭐 10살, 그다음 11살, 9살 저도 어릴 때 좋은 놀이터에 가고 싶죠. 근데 그 놀이터 가는데 뭐 앞에 막 차단막이 있고 차단막이 있어서 그거를 뭐 부수고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어떠한 입장에서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고 소년법상 처벌받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어떤 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아파트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쪽 있는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게 불편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민사의 문제고 이해의 문제고 양해의 문제인 것이지 아이들은 잘못이 없는데 그 어른이 그 아이들을 일정 시간 분명히 데리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이들이 뭐 주거 침입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 주거 침입죄 자체를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같이 사회에서 보담고 키워가야 될 우리의 아이들이지 너의 아이와 나의 아이는 다르다. 한 아파트에 사는 아이는 우리 아이고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다. 사실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 많이 물어본다 그래요. 너 어느 아파트 사니?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 중에 여기까지 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불편함 속에서 이 아파트 그 대표자가 주장하는 주거 침입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주거 침입죄가 옛날에 혹시 대법원 판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그 대법원 판례도 너무 좀 불편했는데 상간녀가 외간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외간 남자가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원래 도로에 만들었던 여성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 침입죄가 안 되는데 예. 거기에서 어떤 판례가 나왔는가 하면 도로는 방법 자체가 불법이면 그건 다 주거 침입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이 시정 장치가 되어 있는데 시정 장치되는 것을 부수고 들어왔다. 이건 100% 주거 침입죄죠. 네. 예. 지금도 아파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는 걸 아이들이 뭐 차단막이 있거나 예.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아파트 아이들만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바깥에서 출입 금지를 했는 거를 아이들이 부수고 들어갔다. 이러면 적어도 주거 침입죄에서 말하고 있는 구성 요건은 우리가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이것조차도 아이들이잖아요. 예. 이것조차도 없는 거고 이 아이들에게 왜 우리가 예. 언론에서 주거 침입죄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아이들은 주거 침입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놀고 예. 싶어서 예. 그 장소에 갔을 따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입주자 대표 회의 임시 회의에서 비슷한 일이 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한다 이렇게 의결했다가 입주민들 반대로 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리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화되는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아이들한테만은 네. 그 자본주의가 좀 적용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물론 그 입주민들한테 너무 싫은 소리이겠지만 좀 그걸 저는 더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놀이터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아파트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공동체 의식 속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또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뇌출혈 아버지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네.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이것도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한 사건인데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좀 이렇게 입원하라고 계셨는데 예. 아들이 아버지를 퇴원을 시켜요. 퇴원을 시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왔는 순간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오자마자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예. 또한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는 걸 용인했는 거잖아요. 예. 병원에 있었으면 분명히 죽지 않았을 아버지가 집에 퇴원하면서 음식과 기타 여러 가지의 어떤 부양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그걸 이루지 않음으로써 사망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존속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1심에서도 고의성에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본 이거는 건가요? 고의성이 뭐 명백한 거고 예. 그래서 4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그 아들에게는 4년형이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을 조금 다각도에서 좀 봐야 더대다.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젊은 나이부터 부모를 돌보는 사람들, 이른바 지금 영 케어러 이렇게 불리던데 이 젊은 부양자들이 최근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이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사각지대가 분명한 거죠. 대통령께서도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네. 분명히 강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취업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힘드신다면 그것까지 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이 젊은 친구들이 1년, 2년, 5년, 10년 동안 또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지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도 사회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삶을 지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국가가 이 부모님들을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요양하고 부양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 침해 책임주의와 같은 맥을 이루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의료보험 잘 되어 있는 나라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 저도 확실하게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고 젊은 친구들도 새로운 삶을 이끌어갈 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사건에서도 아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능력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할 때 어떤 부양의 어떤 의무가 있었던 건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청년 고용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청년층의 어떤 부양 문제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아마 저 사회복지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법 보건의 문제, 복지의 문제는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디가 더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젊은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아이가 만약에 크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정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는데 어디가 좀 사각지대인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는 젊은 친구들에 대한 복지 부분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것은 효와 충이었다면 충보다 중요한 게 효거든요. 그러면 예. 효의 입장에서 아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시는 모습, 이 모습은 분명히 장려해야 되는 모습이라면 그 부모를 모시는 그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좀 국가가 제대로 좀 살펴주시고 방금 우리 부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얼마인지조차도 통계 수치가 안 잡혀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서 분명히 저 아들은 잘못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지만 이 사건을 반면 교사에서 이런 어떤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환경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그 숫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꼼꼼히 챙겨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린 나이에 부모의 부모가 된 사람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